빨리 쏴보고 실패를 하더라도 거기서 문제점을 찾겠다라는 게 2024년도에 140회가 넘는 발사를 할 수 있는 2.5일마다 한 대씩 로켓을 발사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발사하는데 2조 5천억이 듭니다. 거의 스타쉽을 10번 가까이 발사할 수 있는 스페이스X가 놀랍게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테슬라보다 이전에 설립이 됐어요. 일론 머스크는 애초부터 우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이전에 zip2라든지 아니면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제 준비를 했던 거죠. 지금에 와서는 스페이스X는 우리 민간 발사체 기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지금 전 세계 우주 발사체 상업 시장을 과반 이상, 한 60% 가까이 점유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스페이스X도 스타트업으로 2002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상당히 오래됐죠. 스페이스X가 그렇게 오래됐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20년이 넘은 생각보다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많은 발전들이 있지는 못했었죠. 펠컨 1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1차, 2차, 3차 발사가 연속적으로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민간에서 우주 발사체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이 우주 탐사와 같은 사업들은 정부가 주도를 해야 이룰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물론은 실패를 하기는 했지만 그 발사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3차에서 4차 발사도 매우 짧은 시간에 시도를 하면서 성공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펠컨 9이라든지 스페이스X의 요즘 대표적인 우주 발사체인 스타쉽이라든지 우주 왕복선에 우주인들을 올려보내고 다시 데리고 오는 크루 드래곤이라든지 민간 우주 유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면서 작년에 2024년도에만 거의 140회에 이르는 발사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거의 2.5일마다 한 대씩 로켓을 발사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2025년도에는 그 발사 횟수가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오고 있다고 하고 지금 나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미션들, 우주망원경을 발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성을 발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미션들도 스페이스X의 팔콘 9이 가장 믿음직한, 왜냐하면 발사 성공률이 99%가 넘기 때문에 가장 믿음직한 발사체로서 현재 전 세계 우주 발사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스타쉽은 팔콘 9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거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임무를 한 번에 수행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되면 발사 비용이라든지 페이로드의 용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크기라든지 거기에 담겨 있는 기술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스타쉽의 발사 비용은 한 1,200억, 1,300억, 2,000억 정도가 안 되거든요. 한 번 발사할 때. 그런데 아르테미스 미션에 사용되고 있는 SLS라고 하는 발사체는 한 번 발사하는데 2조 5천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발사체 시장보다는 가격 경쟁력에서 10분의 1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타쉽 7차 발사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지난번 5차 발사에 성공을 했던 메카질라로 일단 헤비 부스터를 다시 한번 발사대로 돌아오면서 이 메카질라에 있는 찹스틱이라고 하는 거대한 팔로 다시 잡는 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발사를 하면서 와중에 그 2단에 있는 스타쉽이 폭발을 하는 사고가 있기는 했었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스타쉽 자체가 터졌기 때문에 실패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번 7차 발사는 1차에서 6차 발사 때까지와는 다르게 새로운 버전의 스타쉽이 장착이 됐었습니다. 그 새로운 버전의 첫 테스트였거든요. 아무래도 새로운 버전이 나타나다 보면 기존의 버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인지 찾아냈었고 심지어 2월 말로 예정이 돼 있던 8차 발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일론 머스크가 직접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발사 실패가 반드시 나쁜 결과로 이어지고 아니면 기업이 기울 정도의 그 정도의 영향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일론 머스크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도 있죠. 적어도 폭발은 했지만 미션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즐거운 만큼은 확보할 수 있었다. 일론 머스크스럽죠. 네, 그 폭발 자체를 유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음 발사에는 그 문제점을 찾아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일반인들도 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일단 모든 것들을 스타쉽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거의 80%에 이르는 발사 부품들을 직접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비용 이슈와 관련돼서는 스타링크라는 것들이 상업적으로 활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발사체 펠컨 9을 통한 우주 발사체 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적인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세요. 또 경제방송이기도 하니까 스페이스X가 왜 상장을 안 하냐 하고 있지만 사실 스페이스X는 상장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발사체 시장을 이미 독점을 하고 있고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가격을 임의대로 거의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상장을 하고 여러 기관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고 그러다 보면은 자율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생기고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상장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나쁘게 운영되고 있냐 라고 하기보다는 기존의 여러 기업들과는 다른 구조로 자본이 아마 운용되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이라든지 발사체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아마 스페이스X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AI에서 딥시크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것처럼 경쟁 구도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쟁 업체들이 지금 현재는 스페이스X가 세계 발사체 시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독점이 아무래도 필요한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장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구조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다른 두 개의 회사이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본을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 국가기관으로부터 검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여기 있는 자본을 여기에 투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두 개의 기업을 연결하는 그 중간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테슬라의 주식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고 개인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한다, 내 회사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스페이스X는 자체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수익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금을 스스로 조달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페이스X 스타쉽이 성공을 해서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다, 오르기는 하는데 막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이에 일론 머스크의 그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게 기대감이 선반영이 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테슬라에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두 개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발사하기 전에 하나하나 완벽하게 만들어서 발사하자라는 주의가 아니에요. 한 단계 1차 때, 2차 때, 3차 때 우리의 목표는 여기까지, 우리의 목표는 여기까지. 1차 발사의 경우에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뜨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하면은 2차 발사에서는 단분리에 성공을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의 단계를 목표를 설정을 했고 1차부터 7차까지는 그 목표들은 전부 성공을 했었거든요. 최소한의 목표들은 성공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기업 마인드라고 해야 될까요? 실전을 통해서 모든 문제점들을 찾아낸다예요. 왜냐하면 지상에서 모든 거를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발사를 할 때 또는 우주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직접 쏴봐야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번 7차 발사 때였던 거죠. 7차 발사 때 화재가 예를 들어 메탄 엔진이라든지 산화제라든지 그게 섞이는 부분에서 메탄이 누출될 거라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사고가 났는지는 발사를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6차 때까지는 없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재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계속 실전을 통해서 배운다가 가장 훌륭한 거고, 이게 정말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메카질라라는 것은 보통 우리 펠컨 9이라든지 기존의 재사용 발사체들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냐면은 1단이 분리가 돼서 바다에 있는 또는 육지에 있는 발사대로 돌아와서 돌아온 거를 다시 회수를 해서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게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발사대로 가져가겠다라는 게 목표인데, 그것조차 줄이겠다는 거예요.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름도 슈퍼 헤비 부스터잖아요. 엄청나게 큰 무게를 가지고 있고 그 100톤이 넘는 무게가 초음속으로 몇 미터 안 되는 그 조그마한 위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또 공학적으로도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 무거운 물체를 빠르게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그 아래에 있는 엔진들을 미세하게 조정을 하면서 방향을 맞추는 것도 그렇고, 속도를 맞추는 것도 그렇고, 엔진이 얼마나 분사를 해야 되는지 그 양들을 조정을 해가면서 그 세밀하게 그 팔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현재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공학의 최고 기술의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발사대로 돌아온다는 거는 바로 발사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메탄이라는 연료를 사용을 합니다. 기존의 펠컨 9이라든지 펠컨 헤비 같은 경우에는 케로신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등유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그을음이 많이 남아서 엔진 청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메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그을음들이 없어서 돌아오면은 바로 정리를 하고 연료를 다시 채운 다음에 2시간 내에 발사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효율의 극대화를 노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모든 비용적인 면에서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줄어들죠. 너무나 많이 줄어들죠. 다시 한번 발사를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이동을 하고 뭐를 하는데 한 200만 달러가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팔컨 9 같은 경우에는 한 2, 30억이 드는데 그 비용 자체를 거의 10분의 1로 줄인다고 보시면 되죠. 엄청난 기술이고 그들이 어느 정도의 효율을 추구하는지도 그 시스템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8차는 2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7차 때 했어야 되는 실험들을 성공을 못했잖아요. 스타쉽을 다시 한번 메카젤라로 잡는 거를 시도를 할지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데 원래 예정대로라면 8차 때 실험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프 베이조스도 일론 머스크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플로리다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프 베이조스가 거기서 졸업연설을 할 때 우리가 우주로 진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졸업연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도 어릴 적부터 우주 진출 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마존을 만들었던 거고요. 왜냐하면 우주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자본금도 많이 들고 쉽게 생각하면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인 시작 자본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이 스페이스X를 만들기 전에 집2라든지 아니면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성공을 시키면서 2번의 엑싯을 통해서 자본을 만들어냈던 거고요. 그래서 아마존을 만들었는데 아마존을 통해서 이제 최고의 거부가 됐으니까 이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자신이 원하던 우주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사실은 현 단계에서 얘기를 할 때 블루 오리진은 오히려 후발주자예요. 원래는 이 발사체 시장, 우주 발사체 시장을 점령을 하고 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보잉이라는 기업입니다. 애초에 2002년도에 에비에이션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 표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과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을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2002년도에 갓 세워진 캔 타이니 스페이스X라고 되어 있어요. 타이니 아주 작은 스페이스X가 보잉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표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보잉은 우주 발사체 시장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스페이스X에게 내줬고 그 둘 사이의 격차도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자면은 우주 왕복선에 우주인들을 수송하는 프로그램을 나사와 계약했던 두 기업은 보잉과 스페이스X였어요. 우주인을 그 우주 정거장에 실어 나르는 그 사업이었어요. 2012년도 계속 소유주,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을 타고 왔다 갔다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우주인들이 우주정거장을 가는데 소유주 우주선을 타고 간다? 이거는 자존심도 약간 허락이 안 되고, 물론 더 이상 냉전 시대는 아니지만서도 약간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이스X는 빠르게 개발을 해서 크루 드래곤이라는 것을 통해서 매우 여러 번 수십 회의 우주 왕복선에 우주인들을 이송하는데 크루 드래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작년에 보잉이 처음으로 스타라이너라는 우주인을 나르는 유인 수송선을 개발을 해서 발사를 했는데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야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다행히도 우주정거장까지 도킹하는 데 성공은 했지만 거기에 갔던 우주인들은 우주정거장에 갇히게 되고 6개월이 넘게 지금 갇혀 있죠. 스타라이너는 안전상의 이유로 무인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스페이스X는 계속 발전했고 보잉은 퇴보되었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뭐 기업 문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도 스페이스X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고
같은 목표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다가 지난달이었죠. 2025년 1월에 처음으로 뉴 글렌이라고 하는 우주 재사용 발사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했다,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재사용 발사체를 회수를 하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한 궤도에 무언가를 올리는 것은, 탑재체를 올리는 것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히려 보잉보다는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에서 만드는 뉴 글렌이 스페이스 X의 발사체 시장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기술 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 스타쉽 발사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다누리호라든지 아니면은 곧 있을 스피어 X라든지 이런 발사와 같은 것들은 제가 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봐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스페이스 X에 발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세요. 왜냐면은 발사체 본체에 카메라가 한 30대 정도 달려 있는데 그 카메라에서 보여주는 다각도의 장면들을 와, 우주는 저렇게 돼 있고 우주에서 본 지구의 모습은 저렇고 그다음에 분리가 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페이로드가 떨어지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스페이스 X가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인프라가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는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심지어는 우주 공간에 있어도 거기에 있는 통신들을 지구까지 이어줄 수 있는 그 중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 발사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뉴글렌은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간 이후에는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래픽밖에 없었어요. 위치밖에 확인할 수 없었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놀라운 기술로서 만들어진 것들이었고, 뉴글렌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거든요. 우주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스페이스 X를 통해서 너무나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고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뉴글렌을 발사하면서 에이,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왜 돈도 많은 기업이 스타링크를 구입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받고, 이것 때문에 아마 블루 오리진도 그런 통신과 같은 인프라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엊그제 발사했는데 또 발사한다고 3, 4일에 한 번씩 발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발사할 때 보통 50기에서 많으면 70기까지 지금 현재 7,000기 정도가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000기 이상이. 그리고 목표는 4만 기 이상을 목표로 해서 전 지구 어디에서도, 심지어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스타링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력을, 그 다음에 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럿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스타링크의 지원이 없었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매우 일찍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스타링크는 지금도 이미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촘촘하게 넓은 곳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심지어는 화성에도 이 스타링크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라고 해서 마스링크라는 것을 구축하겠다라는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스타링크로 얼만큼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들은 없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하고 있는 가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보를 추정을 해 봤을 때 2024년도에 만들어낸 스타링크를 통해서 얻어낸 수익이 거의 77억 달러, 2025년도에는 약 120억 달러에 가까운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스페이스 X가 거의 발사체 시장의 60%를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수익금들도 엄청나게 많아서 스페이스 X가 현재 자금을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나사와 계약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중국의 우주 기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과 거의 대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과 소련이었죠. 완전 분할을 하고 있던 두 개의 시장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분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중국은 텐궁이라고 하는 스스로 만들어낸 우주정거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국제우주정거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서 캐나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 여러 국가들이 이제 합심을 해서 만든 거지만, 텐궁은 중국이 혼자서 만들어낸 거고, 창어 1호부터 최근에 창어 6호까지 달에 탐사선을 보내서 최근에 창어 6호 같은 경우에는
달 뒷면에 샘플을 채취를 해서 지구로 가져오는 데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게 우주로 나간다는 것 자체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모든 스페이스X가 너무 쉽게 하고 성공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우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절대 쉬운 일은 아니고 특히 달 뒷면에 착륙을 한다? 통신이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물론 그 중간에 달을 돌고 있는 통신 위성을 미리 띄워놓고 중계 릴레이를 하면서 그렇게 착륙을 하고 또 거기 샘플을 채취를 해서 거꾸로 지구까지 돌아온다. 엄청난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유인 우주선을 직접 보내서 우주정거장에도 거주를 하게 만들고 최근에 2030년까지 달에 유인 우주인을 보내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특이하게도 미국도 그렇잖아요. 아르테미스 계획을 세우면은 조금씩 2년, 1년, 2년, 3년 이번에 아주 좋은 관측 결과를 내주고 있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10년이 넘게 이렇게 연기가 되고 연기가 되고 연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중국은 계획을 세웠을 때 거의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목표를 세우면은 그 목표에 거의 1, 2년 내로 다 들어맞게 시도를 하고 성공을 해내고 있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중국의 그 우주 탐사 기술은 정말 엄청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2003년도에 처음으로 유인 우주인을 보내면서 모든 국가들의 견제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중국의 우주 기술은 정말 어마무시하다고 할 수 있죠.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의 재사용 발사체 기술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트럼프 이전 트럼프 1기 그다음에 이번 트럼프 2기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달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미국 발사체 시장에 트럼프가 한 역할은 매우 큽니다. 여러 가지 뭐 행정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동을 하면서 우주 발사 시장, 특히 스페이스X가 애초에 성장을 하는데 너무나 큰 기여를 했고요. 트럼프 정부에서 실시했던 아르테미스 미션이 원밖에 성공이 못 되면서 다시 2기로 돌아왔는데도 지금 현재 그 단계에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스페이스X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아르테미스 미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발사체가 SS는 보잉에서 만들었거든요. 한 번 발사하는데 2조 5천억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스타쉽을 10번 가까이 발사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생기고 또 사람을 태우고 가는 데 있어서 안정성이 아직까지 확보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물론 스타쉽도 똑같죠. 사람을 태우고 가는 데 있어서 안정성이 확보가 되지는 못했죠. 7차 발사 때만 보더라도 거기에 사람이 탔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를 하는 게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먼저겠느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는 스페이스X에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미국 정부에서 SLS, 보잉 쪽에 있는 SLS 담당 업무 부서에 400명을 레이오프 시키겠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명령을 냈어요. 그 말인즉슨 SLS 프로젝트를 접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발사 비용도 그렇고 효율도 그렇고 딜레이적인 면에서 모든 면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 스타쉽으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의지가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관계를 봤을 때 그 타당성이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SLS가 아르테미스 1 미션을 통해서 달 궤도를 직접 갔다 오는 데까지 성공을 했잖아요. 이렇게 성공을 하고 이런 발사 노하우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를 임의적으로 무조건 접는 게 스타쉽은 아직 그 단계까지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접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이제 아르테미스 미션 2는 사람이 타고 달 궤도를 돌고 오는 것이고 아르테미스 미션 3에서는 달에 착륙을 하는 겁니다. 아르테미스 미션 3에서 달 착륙을 위해서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원래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었고요. 최근에 블루 오리진까지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인류가 다행성 종족이 된다. 화성으로 이주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전쟁도 많이 있고 이런 재앙적 상황들로 인해서 한순간에 인류에게 위기가 닥칠 위험이 있으니 이런 인류가 지속적으로
보존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 또는 다른 곳에 문명을 건설을 하겠다라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표고요. 화성으로 가는 것은 저는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은 어떻게든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로서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2050년까지 지구 인류 10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라는 것이 목표인데,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딱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웃음부터 나죠.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는 2050년까지 인류 100만이, 인구 100만이 화성으로 이주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작은 기지라든지 몇백 명 수준의 기지를 만들어서 일단 선발대로 탐사를 하는 것은 2050년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은 목표가 명확했어요. 모든 직원들한테 그 동기를 부여를 했어요. 우리는 화성에 가서 인류를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모든 노력과 역량을 바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활용되고 있는 스타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계획의 일부라고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스페이스X는 기업이잖아요. 국가가 우주 탐사 미션을 수행하는 방법과는 매우 달라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윤을 만들어야 되고 기업의 목적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빠르게 찾았어요. 그래서 수직 계열화라는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펠컨 9이라든지 스타쉽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로켓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들이 만들 로켓의 모든 부품의 80% 이상을 직접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조할 부분이 있더라도 쉽게 개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공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빠른 실패와 빠른 해결책을 찾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는 한번 실패를 하면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저항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업은 내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었고, 그다음에 기업의 문화와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쏴보고 실패를 하더라도 거기서 문제점을 찾겠다라는 게 전략이었어요. 패스트 이터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빠른 반복을 통해서 문제점을 찾고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때 만들어 놓은 체계가 지금 2024년도에 140회가 넘는 발사를 할 수 있는 그 근본 원동력이 된 거죠. 왜냐하면 빠르게 발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상업적으로 뭔가 발사체 시장에 들어갔을 때 많이 발사를 하면서 이윤을 창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나사의 미션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필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가장 큰 돈은 국가와 계약을 하는 그 계약금이 무시 못하는 돈이거든요. 스페이스X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아마 스페이스X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